부산 가는 표 하나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창구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럴 만도 했다. 68세,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사는 식당 일꾼이 갑자기 여행이라니.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린다. 손을 뻗어 끄지만 눈은 쉽게 떠지지 않았고 반지하 원룸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든다. 68년을 살아왔지만 내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이곳뿐이다. 10년 전 이혼 후 얻은 이 작은 공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몸을 일으켜 욕실로 간다. 보일러를 켤 여유가 없어 늘 그렇듯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차가운 물이 손끝을 타고 스며들자 곧 얼얼해지며 저려온다.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 하나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한 모금 삼킨다. 입안 가득 퍼지는 쓴맛. 예전엔 커피 향만 맡아도 마음이 풀리곤 했는데 지금은 그저 몸을 덮이려 억지로 들이키는 따뜻한 물일 뿐이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비친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빗는데 흰머리가 절반을 넘었다. 시집살이로 점점 깎여 내려간 30년, 그리고 혼자가 된 뒤 10년. 어느새 나는 이렇게 작아졌다. 아침 6시 30분.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나서 식당 앞에 도착했다. 간판에는 행복한 밥상이라는 글자가 써 있지만 정작 나는 웃음이 잘 나오지 않는다.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10년째 반복되는 똑같은 일과로 내 하루가 시작된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은 북적거린다. 이모 물 좀. 아줌마 반찬 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거지하다 멈춘 순간 문득 내 손을 내려다본다. 거칠고 갈라진 손끝. 한때는 이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때 나는 음악 속에서 마음껏 숨을 쉬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피아노를 팔아버리셨다. 여자가 그런 걸 해서 뭐해? 그날 이후 내 손가락은 다시는 건반을 만지지 못했다. 이제 내 손은 고무장갑 속에서 쪼글쪼글해질 뿐이다. 음악을 품던 손이 기름 묻은 접시와 국그릇을 붙잡는 데 쓰이고 있다. 가끔은 내 이름도 내 꿈도 다 설거지물에 흘려보낸 게 아닌가 싶다. 지난주에 부산 다녀왔어. 점심 무렵 김 사장이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있었다. 해운대였다. 아, 좋네. 입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시선은 화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파란 바다, 눈부신 모래, 햇빛이 번지는 하늘. 그 풍경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김 사장은 혼자라도 여행이 괜찮았다며 웃었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일 뿐 다시 설거지에 손을 담갔다. 그러나 물속에 잠긴 손끝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는 바다가 잔잔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켜자마자 검색창에 부산을 입력했다.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시장, 감천문화마을. 수많은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생각은 곧 머뭇거림으로 바뀌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아들들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도 이상하게 바다는 사라지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 창밖 풍경을 보다가도 잠들기 직전 눈을 감으면 파란 물결이 눈앞을 스쳐갔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큰아들의 카톡이었다. 추석에 여행 가야 해서 못 가 엄마 미안.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을 보냈다. 그래 알았다. 잘 지내라. 보고 싶다는 마음은 끝내 글자로 적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삼켰다. 둘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한 달에 한 번쯤 전화가 오는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짧은 안부 뒤에는 늘 같은 말이 따라온다. 돈 필요하면 얘기해. 필요 없어.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TV 불빛 아래 앉아 있다 보니 아직 9시도 되지 않았는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져 버린 걸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한 번도 크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던 밤, 결국 나는 결심했다. 휴대폰을 꺼내 코레일 앱을 내려받았다. 회원가입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넣어보려 했지만 글씨는 너무 작고 화면은 너무 빨리 넘어갔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가 뜨고 끝내 로그인 화면에서 멈춰버렸다.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다. 그만둘까 싶다가도 다시 바다가 떠올랐다. 그 푸른 파도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붙잡았다. 그래, 직접 가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며칠 뒤 식당이 쉬는 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긴 시간을 달려 마침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대합실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부산행 KTX 9시 정각 출발합니다. 방송이 울려 퍼졌다. 내가 탈 열차는 아니었지만 부산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동 발매기 앞에 섰는데 버튼이 너무 많아 어디를 눌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망설이다 결국 창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 가세요? 직원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렸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부산 가는 표 하나 주세요. 토요일 오전 9시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잠시 후 종이 한 장이 내 앞에 놓였다. 여기요, 서울에서 부산, 토요일 9시. 떨리는 손으로 그 표를 받아 들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온 건 작은 종이 쪽지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뒤섞여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 그 표는 낯설고도 벅찬 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았다. 표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고 새롭게 보였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손에 들어왔을 뿐인데 세상이 조금 달라진 듯 했다. 이번 주 토요일, 나는 정말 바다로 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설레기도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가방에는 무엇을 챙겨야 할지, 옷은 몇 벌이 필요할지, 신발은 어떤 게 좋을지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훌쩍 넘었다. 그러다 문득 혼잣말처럼 미소가 새어나왔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있었던가? 아들들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기로 했다. 괜히 걱정만 할 테고, 아니 어쩌면 말리고 나설지도 모른다. 이번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건 나만의 여행이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다. 작은 가방에 옷 2벌과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를 챙기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메라도 꺼냈다. 아들들이 예전에 선물해준 것이지만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그것을 오늘은 꼭 가져가고 싶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은 평일과 전혀 달랐다.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대신 들뜬 얼굴의 여행객들이 자리했고 캐리어가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아이들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다. 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여행 가는 사람 중 하나구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서울역 대합실은 발걸음 소리와 안내방송,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이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았다.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지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다. 9시 KTX, 부산행. 사람들의 흐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만 홀로 느리게 남겨진 기분이었다. 젊은 여자가 캐리어를 끌며 나를 스쳐 지나갔고 아이를 아는 아빠가 실례한다며 내 어깨를 살짝 밀었다. 나는 작게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며 벽 쪽으로 비켜섰다. 개찰구를 찾느라 한참 헤매는 사이 출발까지는 20분도 채 남지 않았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혀 승차권이 미끄러질 듯했다. 가방 안에서 승차권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려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허둥지둥 몸을 숙여줍는데 이번에는 동전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갔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 더 당황스러웠다. 개찰구 앞에 서서 승차권을 떨리는 손으로 넣었다. 삑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지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넣어봤지만 역시 삑 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등 뒤에서는 누군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패닉에 빠져 승차권을 빼고 또 넣기를 반복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옆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했다. 고개를 돌리자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재킷을 입고 검은 가방을 맨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서 승차권을 가만히 받아들었다. 그가 승차권을 돌려넣자 이번엔 초록불과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고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미소를 보이며 가볍게 말했다. 자기도 처음엔 늘 반대로 넣곤 했다고. 그가 자신의 승차권을 꺼내 보이며 덧붙였다. 부산 가는 길 같은 실수 동지라고. 순간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낯선 이의 호의가 어색했지만 묘하게 믿음이 갔다. 그의 목소리는 급하지 않았고 눈빛은 따뜻했다. 혹시 부산에 가시냐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은 방향이니 같이 가자고 했다. 플랫폼 찾는 게 헷갈릴 거라고. 나는 작게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앞장섰고 나는 약간 굼뜬 걸음으로 뒤를 따랐다. 그의 어깨 너비만큼 거리를 두고 걸으며 나는 그의 뒷모습을 관찰했다. 곧게 펴진 등 여유로운 걸음걸이, 사람들 사이를 헤쳐갈 때마다 실례한다고 작게 말하는 모습이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동안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기차 앞에 섰을 때 나는 멈칫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길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내 자리는 어디인지 갑자기 막막해졌다. 그가 몇 호차냐고 묻기에 나는 5호차라고 대답했다. 그도 5호차라며 이쪽이라고 말하며 다시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고 나는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기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짐을 올리려 분주히 서성이는 사람들, 자리를 찾아 헤매는 승객들,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혼잡했다. 나는 승차권을 꼭 쥔 채 좌석 번호를 확인했다. 통로를 걸어가며 숫자를 세었다. 8A, 9A, 10A, 12A를 찾아 멈춰 섰는데 그 자리에는 이미 젊은 남자가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승차권을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12A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저 사람이 잘못 앉은 걸까? 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다른 빈자리에 앉을까? 허둥대는 순간 바로 뒤에서 12A를 찾는 거냐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저기 앉은 분은 11A고 12A는 이쪽이라며 손짓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옆 창가 쪽 좌석이었다. 그리고 그 옆 복도 쪽 좌석에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자기가 12B라고 옆자리라고 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작게 웃음이 터졌다. 내가 잘못 봤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처음 타면 다 헷갈린다고 말하며 그는 내 가방을 받아들었다. 자기가 올려주겠다고 했다. 선반이 좀 높다고. 괜찮다고 말하려 하는데 그는 이미 가방을 선반 위로 올리고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도움만 받는다고 말하는 내게. 별 말씀을 다 하신다며 그가 답했다. 자기도 처음 혼자 여행할 때 다들 이렇게 도와줘서 올 수 있었다고.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창가에, 그는 복도 쪽에 앉았고 우리 사이에는 팔걸이 하나만큼의 거리가 있었다. 자리가 가깝게 붙어 있어 어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출발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진동이 온몸을 스치며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며 플랫폼, 사람들, 회색 빌딩들이 뒤로 흘러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야가 탁 트이며 넓은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창가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부산에 가고 있구나. 옆에서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기차 여행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가시는 거냐고 물었는데 대답하기가 왠지 쑥스러워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멋지시네요. 혼자 여행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창밖에 두었다. 멋지다니.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온 건데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공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가방을 슬며시 열어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를 꺼내 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거 하나 드실래요? 기차에서 마시려고 챙겨왔는데 혼자 다 마시긴 많아서요. 그가 잠시 놀란 듯 나를 보더니 금세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별거 아닌데요. 아까 도와주신 것도 있고. 캔 뚜껑을 따는 소리가 나란히 울리고 은은한 커피 향이 번졌다. 나는 캔을 입에 가져가 첫 모금을 마셨다. 미지근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라며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어제 일기예보 계속 확인했거든요. 나는 짧게 대답하며 웃음을 지었다. 말이 나온 김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산은 자주 가보셨어요? 요즘은 자주 가는 편이라고 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 때문인가 싶어 그렇게 물으니 일도 있지만 그냥 좋아서 가기도 한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서울에서 살다 보면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지 않냐고. 그럴 때 부산 가서 바다 보면 좀 나아진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내가 느끼던 감정이었다. 저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그가 물었다. 바다를 좋아하냐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오래 못 가봤네요. 그의 눈빛에 호기심이 어렸다. 얼마나 오래되었냐고 물었다. 한 10년. 아니, 15년쯤 된 것 같아요. 말하고 나니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렇게 오래됐구나. 그가 감탄하듯 말했다. 그럼 정말 오랜만이라며 더 기대되시겠다고. 대화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그가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을 하면 나는 짧게 대답했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둘 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이 펼쳐졌다. 멀리 점점 작아지는 마을 지붕들, 그 위로 흘러가는 햇살.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차의 진동이 잔잔한 자장가처럼 몸을 흔들었다.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다. 커피가 맛있다며 말을 건네는 그에게 기차에서 마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며 나는 커피캔을 보며 웃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기차가 흔들리며 내 손에 든 캔커피가 기울었다. 몇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캔을 바로 세웠고 그가 재빨리 티슈를 꺼내 건넸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라며 그가 물었다. 옷에는 안 묻었냐고. 네, 다행이요. 나는 티슈로 손을 닦으며 민망하게 웃었다. 그도 미소 지으며 자신의 캔을 꽉 쥐며 말했다.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묘하게 거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높이 떠올랐다. 차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내 무릎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눈을 감고 잠시 졸다가 깼을 때 옆자리를 보니 그도 눈을 감고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회색 재킷은 깔끔했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했다.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편안해 보였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혼자 여행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나는 가방을 챙기려고 선반을 올려다보았지만 너무 높았다. 발끝을 들고 가방에 닿아보려 애를 쓰는데 옆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내려드릴게요. 내가 대답할 새도 없이 그는 이미 일어나 내 가방을 내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도움만 받았네요. 저야말로 좋은 동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지루하지 않았어요. 기차가 완전히 멈췄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복도가 금세 혼잡해졌다. 먼저 가세요. 그가 길을 비켜주며 말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가 뒤에서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플랫폼에 내리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느껴졌다. 서울과는 다른 부드러운 공기였다. 나는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몇 미터 뒤에서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는 미소로 화답하며 짧게 말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아니, 괜찮으시겠죠? 부산 처음이시니까 조심하시고요.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왠지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 슬쩍 뒤를 보니 그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 착각이었구나. 사람들 물결 속으로 그의 회색 재킷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몇 발짝 더 걷다가 멈춰섰다.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허전했다. 이름도 묻지 못했다. 연락처도 없다. 다시 볼 일도 없을 것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나 보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이 나를 단숨에 붙잡았다. 부산. 커다란 간판들, 부산 사투리가 섞인 웅성거림, 바닷바람이 스미는 듯한 공기. 햇살은 서울보다 더 밝았고 하늘은 더 넓어 보였다. 내 마음은 어느새 스쳐간 사람보다 이 도시의 첫인상에 더 강하게 끌려가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감정.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진짜 나 혼자 부산에 왔어. 작은 가방을 꽉 쥐고 나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마다 바다를 닮은 색이 묻어 있었다. 낡은 건물의 페인트색, 간판의 글씨, 심지어 사람들이 입은 옷까지도 어딘가 바다 빛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골목마다 들려오는 사투리는 낯설었지만 묘하게 친근한 리듬이 있었다. 운전기사가 거울 너머로 말을 걸었지만 나는 짧게 대답하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기차에서 만난 그 남자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왜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서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문을 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바다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TV 속 화면으로만 보던 바다가 이제는 파도 소리와 바람 냄새, 햇살의 반짝임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수평선은 하늘과 맞닿아 끝없이 이어졌고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다. 나는 오래도록 창문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는 김 사장이 꼭 가보라던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다.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부산 특유의 활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방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좌우에서 회를 권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수조마다 은빛 물고기들이 펄떡이며 튀어올랐고 문어 다리들이 물살을 가르며 꿈틀거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젖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얼음 녹는 냄새, 생선 굽는 연기가 한데 뒤섞였다. 사람들은 손짓하며 흥정했고 웃음과 고함이 얽혀 하나의 소란이 되었다. 나는 그 속에서 작은 점처럼 흔들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익숙한 듯 빠르게 움직였지만 나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수조 앞을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광어를 보라며 싸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권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다. 가격이 적당한 건지도 모르겠고 회를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아주머니의 기세에 눌려 나는 얼떨결에 지갑을 꺼내려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재빨리 받아냈다.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차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재킷 차림 그대로. 손에는 내가 놓칠 뻔한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또 뵙네요. 아까도 기차에서 옆자리더니 이번엔 여기서라니 신기하다고. 나는 겨우 대답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주머니와 흥정을 시작했다. 가격이 비싸다며 옆집은 더 싸다고 능숙하게 말을 주고받았다. 결국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고 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선 바로 사면 손해를 본다고, 자신이 아는 집이 있다고. 나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낯선 사람일까? 2번이나 우연히 만났고 기차에서도 친절했었는데 복잡한 시장 속에 혼자 서 있으려니 더 불안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익숙한 듯 시장의 복잡한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수조 사이, 좁은 통로, 사람들 틈을 지나며 그는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다. 조심하라고, 여기 물이 있다고 작은 배려들이 계속 이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시장 안쪽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횟집 앞에 섰다. 낡은 간판에 해풍횟집이라고 쓰여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겉보기엔 초라해 보였지만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간장 냄새가 몸을 감쌌다. 안쪽에서 60대 여사장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오랜만이라며 누구를 모시고 왔냐며 물었다. 그는 내가 부산 처음이라고 설명했고 사장님은 어서 앉으라며 친절하게 안내했다.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낡은 나무 테이블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이 보였고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가 모둠회 중짜를 주문했다. 곧 밑반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미역 무침, 깻잎, 마늘, 쌈채소. 작은 접시에 담긴 멍게와 해삼, 그리고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오징어 젓갈. 따뜻한 매운탕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타원형 접시에 회가 올라왔다. 은빛 살결이 조명에 반짝였고 얇게 썬 무채가 하얀 눈처럼 깔려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초고추장의 광어 한 점을 찍어 입에 올렸다. 살결이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혀 위에서 녹았고 바다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정말 맛있었다. 그도 흐뭇하게 웃으며 연어를 권했다. 여기 연어가 특별하다고, 신선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는 회를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대화가 점점 편해졌다. 그가 부산은 어떤 계기로 오게 됐냐고 물었다. 나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대답했다.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TV에서 바다를 보다가 문득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고. 혼자서냐고 묻길래 나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늘 혼자라서라고. 말이 나온 뒤 후회가 밀려왔다. 너무 솔직했나?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혼자라고. 5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다고.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손길이 멈췄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가 겪었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살아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고백처럼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가끔 이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해도 사실은 늘 남아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위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그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해였다. 나는 아들 둘이 있다고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나한테 거리를 뒀다고. 지금은 가끔 연락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상하게 최근엔 자꾸 외로워져서 그래서 여행이라도 떠나보자 싶었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다고. 혼자 있으면 생각만 깊어진다고. 자신도 그래서 자꾸 부산에 온다고. 움직여야 덜 외로워진다고. 우리는 다시 회를 조금씩 집어 먹었다. 횟집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우리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빈자리를 잠시 나누는 듯 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나는 해운대에 간다고 말했다. 바닷가를 좀 걸어보고 싶다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신도 내일 해운대에 갈 생각인데 혹시 괜찮으면 같이 가지 않겠냐고. 혼자 다니다 보면 외롭다고. 말동무가 있으면 더 좋다고.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보았다. 폐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오히려 자신이 부탁하는 거라고 했다. 부담 갖지 말라고. 싫으면 언제든 혼자 다녀도 된다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는 게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는 게 묘하게 안심이 됐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을 하려는데 그가 먼저 지갑을 꺼냈다. 자신이 내겠다고. 자신이 모시고 온 거니까? 내가 사양하자 그는 부담스럽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커피라도 사달라고. 횟집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붉게 기운 석양빛이 수조의 물결에 번져 흔들렸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낮보다 더 활기찼다. 우리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발걸음을 나란히 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했다. 그가 물었다. 부산 밤 공기가 좋지 않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보다 훨씬 부드럽다고. 시장 밖에 나와 가로등 불빛 아래 섰을 때 그가 말했다. 내일 만나려면 번호를 교환하는 게 좋겠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고 서로 번호를 저장했다. 그의 이름을 알게 됐다. 이정훈. 그가 아침에 연락하겠다며 몇 시가 좋으냐 묻기에 나는 9시라고 대답했고 그럼 숙소 앞에서 만나자며 그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와 헤어진 뒤 나는 숙소로 향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다. 숙소 방문을 열자 고요가 다시 나를 맞이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고요가 전과 달랐다. 덜 무겁고 덜 외로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다. 이정훈.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을 자갈치 시장에서 다시 만나다니.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줄은 몰랐다. 처음 겪어보는 낯선 상황에 마음은 어수선했고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은 자꾸 두근거렸다. 내일 또 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어딘가 서툴고 어색한 설렘이 밀려왔다. 이게 설렘인가? 1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지도 몰랐다. 젊었을 때의 설렘과는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했다. 우연일까, 인연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랜만에 조용히 식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바다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작게 미소 지었다. 아침 9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건 어제 번호를 교환했던 그 남자였다. 순간 안도와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실 조금 초조했다. 혹시 약속을 후회하고 연락하지 않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을 밤새 품고 있었으니까. 받자마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운대역 앞에서 뵐까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속 불안을 단번에 가라앉혔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거울 앞에 섰다. 낯선 남자와 함께 다니는 게 맞을까 망설였지만 거울 속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밝아 있었다. 나는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정돈한 뒤 파우치 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립스틱을 꺼냈다. 10년 만에 다시 바르는 색이었다. 해운대역 앞,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어제보다 좀 더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신경 쓴 흔적이 보였다. 반가움과 어색함이 동시에 스쳐갔고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해변으로 걸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 TV에서 보던 장면과는 달리 지금의 바다는 숨소리까지 전해오는 듯 생생했다. 나는 그저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오래 붙들려 있던 무거운 것들이 바람에 밀려나가는 듯 했다. 그가 내 카메라를 건네받아 사진을 찍어주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백사장 앞에 서자 그가 몇 걸음 물러서며 렌즈를 맞췄다. 셔터 소리가 들렸고 화면 속에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본 낯설 만큼 밝은 표정이었다. 그도 한 장 찍어달라고 했다. 나는 서툰 솜씨로 카메라를 들었고 몇 번이나 다시 찍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백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그동안 쌓여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발밑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아보았다.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서더니 자연스럽게 내 팔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숨이 멎었다. 그는 금방 손을 떼었지만 그 짧은 접촉의 온기가 한참 동안 남아 있었다. 곧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금세 거센 비가 쏟아졌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린 뒤 해변 옆 작은 카페로 황급히 뛰어 들어갔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옷깃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카페 직원이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각자 머리를 닦으며 서로를 보고 또 웃었다. 젖은 옷이 등에 달라붙고 숨이 가빴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두 손에 감싸 쥐었다.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에 가려진 바다가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듯한 편안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5년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의 날들. 암이 발견되고 1년을 투병했던 시간들. 마지막 몇 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아있는 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느껴졌던 날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듣기만 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실린 무게가 내 가슴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늦게 결혼해서 아이는 없었다고 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씁쓸하게 웃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혼자 떠난다고. 낯선 곳에 있으면 외로움도 좀 덜한 것 같다고 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히려 그 낯설미 마음을 편하게 했다. 어차피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묶여있던 말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나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10년 전 이혼 이야기를. 결혼 생활이 20년 넘었는데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며느리, 엄마, 아내. 그런 역할만 있고 나는 사라진 것 같았고. 시집살이가 유난히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채 살았다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용기라기보다는 숨이 막혀서 그냥 견딜 수 없었다고. 그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판단이나 동정이 아닌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후회하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한다기보다는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잘한 건지 이기적인 선택이었는지. 근데 확실한 건 지금이 그때보다는 숨쉬기 편하다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외로움과 상실이라는 공통된 무게를 나란히 짊어지고 있었다. 그 무게를 함께 바라보는 순간 말없이도 마음이 이어졌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다시 해변을 걸었다. 빗물에 씻긴 공기는 더 맑고 상쾌했다. 그가 근처 횟집을 추천했고 우리는 작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물회를 시켰다. 싱싱한 회가 가득 담긴 물회가 나왔고 첫 숟가락을 떠 넣는 순간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눴다. 좋아하는 음식, 여행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것들. 무겁고 진지했던 오전의 대화와는 달리 점심시간은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다. 커피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는다고. 늦게 시작했지만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동백섬 쪽으로 걸어갔다. 늦은 점심을 먹고 나니 어색함은 거의 사라졌고 대화는 더 자연스러워졌다. 소나무 향기와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옆으로 나란히 걷게 되었고 가끔 길이 좁아지면 그가 먼저 비켜서곤 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나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사진을 찍었다. 나도, 그도. 그리고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우리 둘이 함께 찍었다. 화면 속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선 우리가 있었다. 조금 어색하지만 묘하게 어울리는 두 사람이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해운대 해변으로 돌아왔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해변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천천히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밤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일 감천문화마을에 가보시겠습니까?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내일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서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택시를 탄 후 뒤돌아보았다. 그는 아직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서로에게 작게 손을 흔들었다. 숙소로 돌아와 불 꺼진 방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창밖으로는 밤바다가 보였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서울로 돌아갈 이유도 굳이 머물러야 할 이유도 뚜렷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을 바꿔 하루 더 남기로 했다. 카메라를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해변에서 찍은 내 모습, 노을을 배경으로 찍은 우리 둘의 모습. 사진 속 내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 있었다. 그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사진 속 우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고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부산에 온 건 단순히 바다가 보고 싶어서였지만 지금은 그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나도 잘 알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는 순간 두려워질 것 같았으니까.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외롭지 않았다는 것, 내일 또 그를 만난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 함께 걸었던 해변, 노을을 바라보던 순간, 그리고 헤어지기 전 마주쳤던 그의 눈빛.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설렘은 처음일지도 몰랐다. 결혼 전에도 이런 두근거림은 없었다. 그땐 그저 주변의 기대에 맞춰 결혼을 결심했을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온전히 내 감정이었다. 누군가 시켜서도 아니고 해야 할 것 같아서도 아닌 진짜 내 마음이었다.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게,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마음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여전히 설레고 두근거리고 기대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했다. 창밖 밤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아는 채. 다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열려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제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그의 발걸음이 내 보폭에 맞춰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차렸다. 버스를 타고 언덕길을 따라 올랐다. 창밖 풍경은 점점 알록달록해졌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색채가 짙어졌다. 그가 창밖을 가리키며 작게 말했다. 거의 다 왔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감천문화마을.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나는 숨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계단식으로 이어진 집들은 다채로운 빛깔을 뽐내고 있었고 골목마다 벽화와 조형물이 가득했다. 참 예쁘다는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고 그가 내 표정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는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담장 위를 가볍게 걷는 고양이의 발걸음이 풍경에 어우러졌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가 휴대폰을 들어 내 사진을 찍어주었다.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다. 벽화 앞에서, 계단 위에서 알록달록한 집들을 배경으로. 그는 여러 장을 찍어주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편안해졌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10년 전, 아니 어쩌면 결혼 전에도 이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었을까? 사진 속 내 얼굴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우리는 미로 같은 골목을 걸었다. 가끔 길을 잃을 것 같을 때면 그가 자연스럽게 앞장섰고 계단이 가파를 때면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말없이도 서로를 배려하는 그 작은 몸짓들이 마음을 더 뛰게 만들었다.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카페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더욱 아름다웠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좋아하는 계절, 기억에 남는 여행, 작은 일상들. 무겁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이번엔 마을 꼭대기를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숨이 차올랐지만 그 시간마저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을 꼭대기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부산의 풍경은 한눈에 담기엔 벅찼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그 아래 펼쳐진 도시,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알록달록한 마을.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광경에 나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을 떠올렸다. 식당과 집만 오가던 단조로운 나날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보냈던 시간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나를 잃어버렸던 순간들. 이혼 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엔 아득하게 멀어진 듯 했다.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 바다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꿈만 같았다. 그때 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자기도 아내를 보내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고.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았다고 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빈집으로 돌아가고. 그게 전부였다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나이 같은 건 숫자일 뿐이라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고 말하는 그의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마음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갈망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듯 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10년 동안 멈춰 있었으니까. 이제야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시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동시에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상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와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림이 있었다.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화려한 말도 특별한 표현도 아니었는데 그 짧은 말들이 오래 잊고 지냈던 진심처럼 느껴졌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다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했다. 그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스쳐갔다. 사실 어젯밤 잠을 못 잤다고, 오늘 뭐라고 말해야 할지 실례가 아닐까, 부담스럽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다고 말하며 그가 작게 웃었다. 소년처럼 수줍은 웃음이었다.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우스운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나도 어젯밤에 똑같았다고 말하자 그의 눈이 커졌다.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하루 더 있어야 하나,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계속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용기를 내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도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다. 그 바람에 실려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로 돌아가셔도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더 깊은 말을 꺼냈다. 아내를 보낸 후로 다시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아직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지금의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천천히 당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고르듯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밝은 빛이 번졌다.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새벽빛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다고. 이혼하고 나서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다시는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동안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덧붙였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려?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였다. 감사하다고 그가 속삭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저야말로 라고 나는 답했다.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 풍경은 처음과 달리 보였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 달랐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었다.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마치 원래 이래야 했던 것처럼. 골목 어귀의 작은 카페에 들러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앞으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로 돌아가도 전화하겠다고 했고 주말에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자고 했다. 그 모든 약속들이 꿈만 같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이 감촉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을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가 말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시냐고 혹시 역까지 배웅해도 될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작게 웃어 보였다. 우리는 버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가슴이 또 한 번 뛰었다. 숙소 로비 앞에 도착해서도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던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서더니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소녀처럼. 방에 들어와서도 손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가슴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전망대에서 나란히 서 있는 우리, 손을 잡고 걷는 우리, 함께 웃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가 건네준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다. 이정훈. 이름 석자가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졌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잠시 뒤 곧장 답장이 도착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일 봬요. 화면을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다. 부산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참 따뜻한 하루였다. 아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였는지도 몰랐다. 10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나는 진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다. 이게 시작일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도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기다릴 누군가가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함께 걸었던 골목길, 맞잡았던 손의 온기,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미소. 모든 것이 소중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을 아는 채 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을 기대하며. 잘 주무셨어요? 10시에 로비에서 뵐게요. 다음 날 아침 걸려온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밝았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화장을 고쳤다.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 비쳤다. 뭔가 달라진 얼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 로비에 내려가니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동안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여전히 편안했다. 부산역 개찰구 앞. 열차 시간은 다가오고 서울 도착하면 연락달라고 작별의 인사도 나누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그가 한 발 다가서며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또 보자고 말하며 손을 천천히 놓았다. 나는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휴대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다. 무사히 출발했냐고, 편히 가라고,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뭘까? 이 설렘은 뭘까? 이 나이에 다시 느껴보게 될 줄 몰랐던 이 감정은?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역 근처에서 다시 만났다. 부산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이 여전히 이어졌다.
식사를 하고 청계천을 걸었다. 밤 불빛이 물 위로 흩어져 반짝였다. 서울에서 만나니까 또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행복하다는 듯이 웃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주말마다 자연스럽게 만났다. 창덕궁을 걸었고 한강을 산책했고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서로의 취향을 조금씩 알아갔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소소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휴대폰에 도착한 짧은 문자 한 줄에도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어느새 그는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갑자기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힘이 없었고 조금 쉰 듯했다. 죄송한데 이번 주말 약속을 미뤄도 될까요? 그는 감기인 것 같은데 이틀 쉬면 나을 거라고 괜찮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다. 혼자 있으면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텐데. 아내를 떠나보낸 후 5년, 혼자 사는 그에게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있을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괜한 짓일까?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우리 사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하지만 발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다. 약국에 들러 감기약, 해열제, 목캔디를 샀고 마트에 가서 전복죽을 끓일 재료를 담았다. 아이들 어렸을 때 아프면 자주 끓여주던 죽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해보긴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전복을 손질하고 참기름에 쌀을 볶은 후 물을 부어 천천히 저어가며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1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시간이었다. 죽이 거의 다 끓어갈 무렵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죽 좀 끓였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정말 괜찮다고 놀란 듯한 답장이 왔지만 주소만 보내달라는 나의 말에 곧 주소가 도착했다. 나는 죽을 보온 용기에 담고 약을 챙겨서 집을 나섰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오래된 아파트 건물이었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라 걱정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그런 그가 어쩐지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황급히 현관을 정리하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정돈된 거실, 깔끔한 주방. 하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공간. 혼자 사는 집 특유의 쓸쓸함이 느껴졌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죽을 데웠고 그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함,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식기 전에 드시라는 나의 권유에 그는 죽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다. 오래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맛있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지. 나는 괜히 싱크대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죽을 먹는 동안 나는 주방을 둘러보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물 몇 병과 김치 하나, 우유 한 팩. 역시 혼자 사는 남자의 냉장고였다. 설거지를 하고 컵에 물을 따라 약과 함께 건넸다. 그는 약을 먹고 소파에 기대 앉았다. 숨소리가 거친 것을 보니 열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뜨거웠다. 여전히 열이 높았다. 그가 깜짝 놀라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아직 열이 있네요. 오늘 하루 푹 쉬세요. 알겠다고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나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불이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걸 보니 방에서 자지 않고 소파에서 잔 모양이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 시트는 깨끗했지만 구겨져 있었다. 이불을 펴주고 베개를 정돈했다.
그는 순순히 누웠다. 조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다. 방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는데 풍경 사진들. 여행지에서 찍은 것들 같았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역사책, 경제서적, 에세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 앞에 섰다.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좀 괜찮냐고 물으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신 후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오랜만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아내가 떠나고 5년 동안 혼자였다고, 아프면 그냥 혼자 알았다고. 약 먹고 잠자고 그렇게 버텼다고 말하는 그에게 외롭진 않았냐고 물으니 외로웠다고, 너무 외로웠다고 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게 자기 삶이니까.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외주고 죽 끓여주고 옆에 있어주니까 그제야 알았다고 했다.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가 나를 돌아보았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혼하고 10년, 나도 혼자였으니까.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혼자 견뎌왔으니까. 그의 손을 잡으며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야기하며 나 스스로도 놀랐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게 내 진심이었으니까. 그가 내 손을 꽉 잡았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나는 저녁도 챙겨주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있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일어서려는데 그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어줄 수 있냐고.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앉았고 우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켜지도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아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라고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회사 일이 바빴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못 갔고 마지막 몇 달도 간병인한테 맡기고 주말에만 갔다고.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다. 지금도 후회한다고 했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더 함께 있어주지 못했을까? 나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고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나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 앞에서 그가 말했다. 정말 고맙다고.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덕분에 많이 나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나는 문자를 보며 오래 미소 지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 느낌이었다. 그 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3~4번씩. 평일 저녁에도 짬을 내서 만났다.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팔짱을 끼는 것도 익숙해졌다. 서로의 집 주소를 알게 됐고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의 문자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에는 그와 통화를 했다. 식당에서 일할 때도 자꾸 그가 생각났다. 부산에서의 우연은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일상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노을이 강 위로 번져들고 있었다. 손을 맞잡고 걸으며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세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었고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다. 우리는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강변을 걸었다. 좁은 우산 아래 빗소리가 발끝까지 전해졌고 어깨가 서로 닿았으며 그 좁은 공간 속에서 묘한 긴장과 설렘이 섞여 흘렀다. 부산에서 비를 맞았던 그날이 떠올랐다.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의 어색함은 이제 없었다. 대신 편안함과 친밀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급히 근처 카페로 뛰어 들어갔다. 젖은 옷깃을 다듬으며 마주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웃음 같았다. 따뜻한 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한 모금씩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순간 가슴이 크게 뛰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웃음, 그리고 침묵마저 담겨있는 고백 같았다. 나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술이 말랐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안도한 듯 그러나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부산에서 처음 보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다.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든든했다.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부산에서 시작된 우연이 이제는 서울에서 완전히 내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나를 오랜 외로움에서 건져내는 인연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랜 상처와 외로움 끝에 찾아온 따뜻한 시작.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는 아들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 이혼 후 10년, 나는 늘 아들들에게 미안했다. 그 미안함이 너무 커서 나는 항상 아들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내 감정은 뒤로 하고 내 삶은 접어두고 오직 엄마로서의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말에 나는 별일 없다고 늘 똑같다고 대답했는데 민수가 내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봄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억지로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예전에는 늘 지쳐있던 내 모습만 봐왔던 아들이 지금은 달라진 걸 눈치채고 있었다. 언젠가 알게 될 거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부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엄마한테는 참 편한 사람이라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민수가 되물었다. 남자라고요?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금 장난해요? 남사스럽게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는 그냥 혼자 살라고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하냐고 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엄마는 평생 남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아빠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며 살았고 이혼하고 나선 너희한테 짐 될까 싶어 혼자 참고 버텼다고. 그런데 이제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민수가 물었다. 자기들 생각은 안 하냐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너희 키우느라, 너희 눈치 보느라 내 삶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근데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것마저 막느냐고.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생각 좀 해보겠다는 민수의 짧은 대답 뒤로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눈물이 흘러나왔다.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묘한 홀가분함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에게조차 내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아왔던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한테 말했는데 반대했다고. 수화기 너머로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잘했다고 말해주었다. 이제부터는 같이 버티는 거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와줄 수 있냐는 나의 말에 얼마 후 그가 도착했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아들과의 갈등은 분명 아팠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와의 관계 또한 그만큼 확실해졌다. 하지만 그 후 아들은 끝내 연락을 주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남겨둔 문자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이틀, 이틀이 일주일로 이어졌다. 그 공백은 점점 무겁게 가슴 위에 내려앉았다. 식당에서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주문을 받다가 멍하니 서 있곤 했다. 밥을 먹어도 입안에서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밤이 오면 몸은 지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이불을 덮고 누워도 마음은 계속 뒤척이며 어둠 속을 헤맸다. 일주일이 2주일이 됐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힘드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다.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나는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거라고. 행복할 권리라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밤마다 기도했다. 제발 아들이 이해해 주기를. 제발 내 행복을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나는 오늘도 하루를 견뎌냈다. 그런 날이 이어지던 어느 목요일 오후 식당은 점심시간이라 북적였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정신없이 분주한 가운데 나는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머리는 복잡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아들 생각이 났고 2주일째 제대로 된 통화 한 번 못한 채 지내는 시간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주방에서 김 사장이 급하게 불렀다. 뜨거운 국이 담긴 뚝배기를 받아들고 홀로 나가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었다. 순간 중심을 잃으면서 뚝배기가 기울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손목 위로 쏟아졌다.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의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고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함께 주방이 술렁였다. 손목이 너무 뜨거워서 타는 것 같았다. 김 사장이 급히 뛰어나와 찬물을 가져왔고 손목을 찬물에 담그는 순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곧 구급차가 왔고
나는 들것에 실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병원으로 향했다. 화상 부위는 점점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이며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의사가 와서 상처를 확인하며 이도 화상이라고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당분간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통증보다 더 큰 건 외로움이었다. 이럴 때 누가 있었으면 손을 잡아줄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줄 누군가가 간절했다. 아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싶었지만 요즘 사이가 이런데 괜히 부담만 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버티기로 했다. 늘 그랬듯이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다. 헐레벌떡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숨을 헐떡이며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창백한 그였다.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그가 내 옆으로 달려오자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식당에서 연락이 왔다고 며칠 전 들렀을 때 김 사장과 인사를 나눴었다고 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수건을 받아 내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통증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흉터는 안 남는지, 약은 뭘 처방받아야 하는지 이것저것 꼼꼼히 물었다. 그의 태도는 보호자를 넘어선 마치 가족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이렇게 나를 걱정해준다는 것, 내 곁에 달려와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심한 화상이라며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붕대로 감긴 손목을 보며 표정이 일그러지는 그에게 나는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하다고, 자신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내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그 손의 온기가 진통제보다 더 큰 위안이 됐다. 잠시 후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내 손을 잡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서운함,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그는 내 손을 더 꽉 잡았고 아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많이 다쳤냐고 묻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이도 화상인데 별거 아니냐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붕대로 감긴 내 손목을 보며 얼굴이 굳어진 아들은 그를 돌아보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엄마 옆에 계신 분이죠?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숨을 죽였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이정훈이라고 소개했다. 아들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고 우리 셋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 아들이 식당에서 연락받고 정말 놀랐다며 자신이 미안하다고 너무 무심했다고 말했다. 엄마를 혼자 두고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다 붕대 감긴 내 손목을 보며 이렇게 혼자 다치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신은 생각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나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했고 힘든 내색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자신도 그런 줄 알았다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엄마도 혼자는 힘든 거였고 옆에 누군가 필요한 거였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를 돌아본 아들은 전화 받고 달려오는데 자신보다 먼저 와 계시더라고. 엄마 손잡고 걱정하고 간호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자신은 아들인데 정작 엄마 곁엔 없었고 이분이 엄마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작게 하며 말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괜찮은 척한 거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못났다고 했다. 엄마가 행복한 게 이상하게 느껴졌고 나이 드신 분이 연애를 한다는 게 어색하고 창피하기까지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엄마도 사람이고 외로웠고 누군가 필요했던 건데 자신은 그걸 이해 못했다고, 아니 이해하기 싫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본 아들은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영광이라는 그에게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고, 엄마 곁에 계셔줘서, 자신이 없을 때 엄마가 외롭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가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 하자 아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솔직히 아직도 좀 낯설다고, 엄마가 누군가와 연애하신다는 게 낯설지만 이렇게 엄마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분이라면 자신도 믿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이해해주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엄마, 이제 반대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그걸로 돼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고 아들도 울고 있었으며 그도 눈가를 붉혔다. 그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주었고 한쪽에는 아들이, 다른 쪽에는 그가 있는 그 온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할 수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행복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도, 손목의 욱신거림도 이제는 견딜만했다. 아니, 견딜만한 게 아니라 괜찮았다. 이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간호사가 들어와 퇴원 안내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약 처방전을 받고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다. 아들이 한쪽에서, 그가 다른 쪽에서 나를 부축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밝았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고 이제 빛이 보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오랜 갈등이 풀렸고 아들이 이해해 주었으며 내 행복을 인정해 주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와 함께 걸을 수 있었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다.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오늘 많이 놀랐을 거라며 푹 쉬라는 메시지가, 그에게서는 덕분에 민수 씨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내일 아침에 전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두 메시지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긴 시간 끝에 나는 드디어 내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을 지켜줄 사람들도 얻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아들과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풀린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혼자서만 버티는 게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손목의 화상은 천천히 아물어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갈 때면 그가 함께 가주었고 붕대를 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아주던 그의 손길이 어떤 약보다 따뜻했다. 진료가 끝나면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했다.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주말마다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가끔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들의 제안에 우리 셋이 한자리에 모이곤 했다. 어색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계절이 흐르고 4월이 왔다. 벚꽃이 만개하던 어느 주말 그가 여의도로 가자고 했다. 손목도 많이 나았으니 봄꽃이나 보러 가자고, 사람 많은 곳은 피곤하지 않겠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함께라면 괜찮다고 말했다. 여의도 벚꽃 기른 사람들로 북적였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그와 천천히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인파 속에 섞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그의 손을 잡고 벚꽃 아래를 걷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래된 친구 같기도 했고 오래 기다린 끝에야 만난 연인 같기도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 모습을 담았다. 벚꽃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를 몇 장이고 찍어주었고 화면 속 웃고 있는 내가 낯설지 않았다.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는 내 모습을 나 스스로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걷다가 한강 둔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다. 집에서 직접 싸왔다며 김밥을 내밀었는데 모양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다. 한 조각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결혼 생활 20년, 이혼 후 10년, 30년 동안 누구의 손길이 닿은 음식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늘 내가 차려주고, 내가 챙기고, 내가 먹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다. 맛보다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고 그 작은 배려가 내 안에 깊게 파고들었다.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물 위로 벚꽃잎이 떨어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평범한 봄날의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사람들 틈에 섞여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집으로 돌아가도 공허하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산에 다시 가보지 않겠냐고. 처음 우리가 마주쳤던 그 도시를 함께 다시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혼자 떠났던 여행, 우연히 만난 인연,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이 묘하게 설렜다. 주말에 우리는 KTX를 탔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 이 기차를 타고 혼자 부산으로 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막연한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바다나 보고 오자는 단순한 마음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인생이 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가슴이 설렜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인데도 다르게 느껴졌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두려움이 더 컸지만 이번에는 기대가 더 많았다. 우리는 익숙한 길을 따라 해운대로 향했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밀려왔고 모래사장은 변함없이 우리 발자국을 받아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비워져 있지도 않았다.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봄은 단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20대에 피었던 꽃이 지고 30대, 40대를 거쳐 50대, 60대가 되면서 나는 내 인생의 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설레거나 기대할 것도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68살의 봄, 내 안에 다시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늦게 핀 꽃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고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다 냄새, 봄바람의 향기,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온기.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내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었지만 진짜 내 삶의 시작.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삶,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삶.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날들을.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늙어갈 시간들을. 가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해변을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며 걸었다.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우리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68살의 봄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알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시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